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얄미운 며느리라도 어떻게든 예쁘게 봐주려고 했는데 얼마 전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시골에서만 살아온 70대 할머니입니다. 저는 딸 셋에 아들이 하나예요.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누구보다 아들이 귀합니다. 저야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키웠다고 키웠지만 자식들이 느끼기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을 때 딸들이 함께 살면서 느낀 차별이 꽤 힘들었는지 지금까지도 옛날 이야기가 나오면 딸들이 투덜거리거든요. 특히나 막내 아들과 차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요. 할머니가 고기 반찬 있을 때마다 윤석이 앞에만 놔줘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 내가 한번 먹으려고 젓가락 갖다 대면 할머니가 손으로 내 젓가락을 탁 쳤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고기도 못 먹고 커서 지금 다들 이렇게 키가 크다가 만 거라니까. 윤석이 제발 혼자 키 큰 거. 저게 다 할머니가 윤석이만 고기며 뭐며 몰래 갖다 먹여서 그런 거야. 언니들은 그래도 나이 있으니까 학교도 가고 놀러도 나갔잖아. 나는 윤석이랑 매일 같이 붙어 있으니까 나도 애긴데 할머니가 자꾸 윤석이 돌보라고 해서 짜증났었다니까. 그 어린애한테 자꾸 동생 기저귀 갈라는 게 말이 되냐고. 딸들은 다 지난 일들이다 보니 서운해서 그냥 하는 소리겠지만 저는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미안했어요. 당시에 저도 시부모님 시집살이에 매일 아침이면 나가서 밭일하고 오후면 시아버지 공장에 나가 일할 때라 애들한테 온전히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애들하고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려고 하면 계집 애들 챙길 게 뭐가 있다고 빨리 나가서 일이나 하라고 하셨어요. 할 일이 태산인데 계집 애들 볼 거 뭐 있다고 집구석에 누워있어. 밥은 내가 알아서 챙겨줄 테니까 너는 나가서 네 남편 일이나 도와라. 시부모님이 저에게 얼마나 지독하게 굴었냐면 첫째를 낳았을 때는 딸 낳은 주제에 누워있으려고 한다고 애 낳은 지 3일이 지난 저에게 빨리 나가서 일하라고 하셨고 둘째까지 딸이었을 때는 시부모님 두 분 다 아예 저와 눈을 마주치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애를 낳자마자 다음날 바로 밭에 나갔어요. 남편은 항상 그런 제가 안쓰러워 그럴 거 없다고 누워있으라고 했지만 한 집에 저를 눈엣 가시로 여기는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려니 차라리 나가서 일하는 게 더 나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이 장남이다 보니 당연히 제가 아들을 낳아야 하는 걸로 생각들을 하셨는데요. 그런 와중에 줄줄이 딸만 셋을 낳았으니 시부모님께 모진 구박을 다 받아야만 했습니다. 셋째까지 딸을 낳자 시어머니께서는 더는 안 되겠다면서 막내를 가졌을 때 집안에 무당까지 불러서 구술했어요. 남들은 구신이 뭐니 안 해도 잘만 낳는 아들을 너는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낳는 것마다 딸이냐? 애미 네 나이도 이제 내물애면 40인데 이번에도 딸이면 둘째라도 얻어서 아들 낳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심지어 막내를 임신했을 때는 넷째까지 아들이 아니고 딸이면 저를 내쫓고 다른 며느리를 얻겠다는 막말까지 하셨어요. 그때는 저도 참 바보 같았던 게 시부모님께 하도 구박을 받으며 살아서 그런지 제가 정말 죄인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자꾸만 딸을 낳는 게 제가 못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보다 더 옛날엔 여자가 아들 못 낳으면 그대로 시댁에서 쫓겨나는 건 일도 아니었어. 둘째 마누라 얻어서 아들 얻겠다는 게 당연한 거였다고. 시어머니의 말이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거야 누구보다 잘 알지만 어쩐지 시어머니한테는 싫은 소리 한 번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한마디라도 하면 100마디를 하실 게 뻔하니까요. 안 그래도 임신해서 힘든 사람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셔야 속이 편하세요? 아들이든 딸이든 저희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까 어머님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 자식이 뭐라는 거야? 네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이 자식이 어디 감히 어미 앞에서 자기 마누라 편을 들어. 에휴 내버려둬요. 아들 새끼라고 죽어라 키워놓으면 뭐래. 장가가면 자기 마누라밖에 모르는걸. 이게 다 우리 잘못이지 뭐. 며느리 하나 잘못 얻어가지고 제사상도 못 받아먹게 생겼네. 어머님도 참 저희가 어머님 아버지는 제사상 안 차릴까봐 그러세요? 자식이 넷이나 있는데 어련히 알아서 할까요? 딸만 줄줄이 낳아놓고 제사는 무슨 놈의 제사? 퍽이나 딸년들이 다 시집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까지 지내주겠다. 아직 창창하신 분들이 벌써 제사 걱정을 뭐하려고 해요.
어머님, 아버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30년은 거뜬하실 테니까요. 뭐야, 이놈아? 네 아비 내년이면 칠순인데 30년은 무슨? 저희 때는 그랬어요. 딸은 낳아봐야 시집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해 죽어서 제사상이라도 얻어먹으려면 무조건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어머님, 아버님께서 애들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것만 봐도 앞으로 30년은 무조건 거뜬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자기 마누라 구박한다고 훈수 두는 것 좀 봐라. 내가 어디서 저런 팔불출을 나왔는지 몰라. 우리가 우리만 좋겠다고 아들 하는 줄 알아? 남자는 무조건 아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안 외로운 거야. 저는 아들이고 딸이고 상관없이 내 자식이면 다 예쁘고 귀해요. 그러니까 괜한 일로 임신한 사람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쯤 하세요. 결혼한 직후부터 시부모님으로 인해 힘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 남편이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이랑 저는 부모님이 아시는 분 소개로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인지 어떤 집안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얼굴도 몇 번 안 보고 바로 식부터 올렸습니다. 그런 상태로 서로 애들 엄마 아빠로 부르면서 애 낳고 살았어요. 그 시대에 선봐서 결혼한 부부치고 저와 남편은 부부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부부를 시부모님은 썩 막당치 않아 하셨어요. 툭하면 아들을 며느리한테 뺏긴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남편이 시부모님 앞에서 항상 제 편을 들어서기도 하지만 남편이 착한 게 처가에도 또 잘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제가 시댁에 들어와 살면서 고생한 걸 옆에서 봐서 그런지 항상 저나 친정에 미안해하며 본인이 더 처가를 챙겼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임신해서도 아이들 챙기랴 밭일도 오랴 하루 종일 정신없이 지내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남편이 결심했다는 듯 하루는 저를 불러 짐을 싸라고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내가 애들 데리고 가고 싶은데 당신 혼자 우리 집에 있으면 더 힘들고 못 쉴 테니까 그냥 당신이 다녀와. 다른 건 걱정하지 말고. 남편은 저에게 딸 셋은 본인이 다 알아서 할 테니 막내 낳기 전까지만이라도 친정에 있다가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좀 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저도 남편 말대로 바로 친정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 입장에서 어디 그게 쉽나요? 제가 애들 두고 혼자 잠깐 병원만 갔다 와도 어쩌니 저쩌니 말이 많으신 분들인데 애들까지 두고 혼자 친정에서 쉬다가 온다고 하면 펄쩍펄쩍 뛸 게 뻔해요. 저도 웬만하면 버텨보려고 했는데 넷째는 또 다르게 힘들더군요. 임신 9개월이 넘어가면서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도저히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 몸으로 애들을 보면서 일을 한다는 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애들 밥이라도 챙겨주고 나면 숨이 너무 벅차서 정작 제 밥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그쯤 되니 저도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싶은데 시부모님 눈치가 보이니 편히 쉴 수도 없더라고요. 결국은 남편과 상의해서 일주일만이라도 친정에 다녀오겠다 했습니다. 역시나 제가 당분간 친정에 있다가 온다고 하니 시부모님은 펄쩍펄쩍 뛰었어요. 자식이 셋이나 있는 옆에 내가 애들 두고 어디 친정에 가냐고요. 얼씨구, 남들 다 아는 임신한 거 가지고 아주 유난을 떨어요. 어디 감히 출가 외인이 애들까지 버려두고 친정에 가겠다는 소리를 해? 남편 잘못 만나서 평생 시집살이 사고 사는데 막내 낳기 전까지만이라도 잠깐 부모님 댁에서 쉬다 오는 게 뭐 어때서 그래요. 애들 엄마 친정 가 있는 동안은 내가 집에서 애들 돌볼 테니까 어머니가 밭일 좀 하세요. 요즘 시대 남자들이야 그런 일이 흔한지는 몰라도 제가 애들 키우던 시대에는 남자가 처도 없이 혼자 애를 본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것도 애 셋을 말이죠. 며느리가 만삭에 친정에 가겠다는 것도 시어머니에겐 놀랄 놀자였는데 애까지 두고 가서 아들이 애 셋을 본다는 게 더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때만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오금이 저려요. 평소 시어머니의 성미에 절대 저를 순순히 친정에 보내주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어머니께서 저를 친정에 보내주시긴 했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눈까지 부라려가며 저렇게 고생하다가 아이라도 잘못되면 어떡하냐고 언성을 높였으니 시어머니도 더는 할 말이 없으셨나 봐요. 저더러 친정에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가 막바지에 닥치니까 아주 똥줄이 타나 본데 그래 어디 한번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네 뱃속 막내까지 계집애면 난 약속대로 둘째 자리 알아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에 가는 게 끝까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만삭인 며느리한테 친정에 가는 날까지 막말을 마구 퍼버댔어요. 저는 서러움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남편과 제 딸들을 생각하면서 꾹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친정에 도착하고 나니 속없이 마음이 놓이기는 하더군요. 친정 부모님들은 저희 시부모님 같은 분들은 없다고 칭찬하기 바쁘셨어요. 세상에 이런 시댁이 어디 있다니? 우리 딸은 복도 참 많다. 명절에도 항상 미리 보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임신했다고 쉬고 오라고 친정까지 보내주시니 감사해서 이 일을 다 어떻게 갚는다니? 제가 시댁에서 시부모님께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사는지는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모르셨어요. 남편이 워낙 알아서 잘하다 보니 친정 부모님은 제가 시집가서 마음 편하게 사는 줄 아셨거든요. 그럴 만도 한 게 남편이 중간에서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명절이면 시부모님께 욕을 먹으면서도 항상 처가에 먼저 가자고 했습니다. 그게 참 대단한 일이었던 게 그때만 해도 명절이면 시댁부터 들리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심지어 시댁에 갔다가 손님들이 많이 와서 일거리가 많아지면 여자들은 친정에 못 가는 일이 비일비재할 때였거든요. 남편은 제가 시댁에서 살면서 시집살이를 한다는 걸 항상 미안해하며 명절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친정에서 쉬다 오자며 항상 시부모님과 싸우면서도 명절날이면 친정에 가기 바빴어요. 평소에 맏며느리라고 이 사람이 밭일에 공장일에 다 하느라 고생하는데 명절이라도 좀 쉬게 해줘요.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우리 말고도 아들이랑 며느리가 둘씩이나 더 있잖아요. 아이고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어느 집안에서 명절날 장남이랑 맏며느리 없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든? 조상님이 상 차린 게 장남인지 맏며느리인지 알 게 뭐예요. 누구든 차리기만 하면 그만이지. 그만큼 저희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니었다면 전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막내를 낳고 나서는 전보다 시집살이가 좀 나아졌다는 겁니다. 막내가 아들이었거든요. 막내가 태어나고 나서는 시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위로 딸 셋 낳았을 때는 한 번도 애들을 안아주신 적이 없으셨던 분들이 막내를 낳자마자 물고 빨고 하시면서 심지어 당신들 방에 데리고 들어가 재우셨다니까요. 정말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처음엔 그런 모습이 언짢고 서운하기도 했어요. 저렇게 예뻐해줄 수 있는 거 우리 딸들도 반만이라도 예뻐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서요. 그래도 시간이 흐를 만큼 흐르고 나니 저도 늙어서 그런 시부모님마저 이해가 되긴 하더군요. 자식 넷 중 하나도 안 예뻐해 주시는 것보다 막내라도 예뻐해 주시고 챙겨주시니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낳은 아들이다 보니 막내는 집안에서 왕처럼 자랐어요. 제가 아무리 딸들을 챙기고 공평하게 키우려고 해도 시부모님의 성화에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시아버지 품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항상 우리 장소은이라고 불리면서 시부모님과 같은 상을 받고 같은 소미불을 덮으며 잤습니다. 집에 귀한 음식이나 간식이라도 하나 생기면 그건 무조건 막내 몫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딸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가을이었는데 시아버지가 장에서 주먹 2개만한 대봉을 딱 4개만 사오셨습니다. 대봉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무지하게 비쌀 때였거든요. 그걸 저녁을 다 먹자마자 그 자리에서 꺼내서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만 주셨어요. 할아버지, 나도 대봉 좋아해요. 왜 할아버지는 맨날 맛있는 건 윤석이만 주고 우리는 안 줘요? 맞아. 할아버지 이거 완전 차별이에요. 야, 이윤석, 너 그거 대봉 가지고 와. 혼자 먹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나눠 먹게. 싫어. 할아버지가 나만 먹으라고 준 건데 왜 나눠 먹냐? 이거 나 어제 다 먹을 거야. 뭐야? 이 어린 놈의 새끼가. 내놔, 안 내놔? 같이 먹어. 순식간에 싸움이 난 아이들은 대봉을 뺏겠다고 셋이 거실 바닥을 뒹굴었어요. 저는 시부모님이 보시는 자리에서 애들이 버릇없이 군이 얼른 나서서 애들을 말렸습니다. 저렇게 싸워봐야 어차피 시부모님은 막내 편을 들 거라서 괜히 딸들만 혼날 게 뻔하니까요. 어허, 이 녀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못하는 게 없어. 안 되겠다. 그 대봉 내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미 찌그러진 대봉을 뺏었어요. 저는 대봉이고 뭐고 누구에게도 안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들 녀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버릇없이 제 손에 있던 대봉을 휙 뺏어갔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짓이 글쎄 대봉을 바닥에 던져버리더군요.
우리 집에서 비싼 대봉은 당연히 내 건데 누나들이 뭔데 욕심내? 누나들은 대충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만 난 장손이라 귀한 것만 먹어야 되는 거 몰라? 순간 저나 딸들이나 다들 너무 놀라서 말문이 턱하고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막내 아들 나이가 고작 7, 8살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시부모님이 오냐오냐 했어도 누나들한테 저렇게 소리를 버럭 지르고 버릇없이 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항상 막내만 챙기고 딸들을 챙기지 않는다는 걸 어린 놈도 알아버렸는지 이 집에서 좋은 건 다 당연히 자기 건 줄 알더라고요. 뭐야? 비싼 거면 당연히 네 거야. 그리고 저거 아깝게 던지면 어떡하냐? 그렇게 아까우면 주워서 먹던지. 하긴 누나는 원래도 내가 먹다 남은 거 먹잖아. 그 순간 저는 이대로 안 되겠다 싶더군요. 시부모님이 아무리 아들이라고 오냐오냐 하셔도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러다간 애 다 망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막내 아들에게 유난히 더 엄격하게 굴었어요. 시부모님이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말리셔도 저는 제 고집대로 했습니다. 넷이 뭐든 공평하게 똑같이 주고 잘못을 하면 똑같이 때리고 혼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하면 뭐래요. 시부모님은 여전히 막내를 왕처럼 키우시는걸요. 그러다 보니 막내 아들은 제 생각과 다르게 커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친구도 많고 공부도 제법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학창시절 내내 크고 작은 사고들을 좀 쳤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땐가 동네 파출소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후배들 돈을 뺐다가 길에서 걸렸다고 연락이 온 거였어요. 당시에 막내 아들은 전교 1, 2등을 할 정도로 성적이 좋았고 반장도 몇 번이나 할 정도로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던 녀석인데 그런 연락을 받았으니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그 길로 파출소로 쫓아가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하고 아들놈을 집에 데리고 들어와 먼지가 나게 패줬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막내 아들에게 손을 댄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남한테 피해 주는 건 절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때도 시부모님은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귀하디 귀한 장손에게 손을 대니 뭐 하는 짓이냐고 막내 아들을 감싸시더라고요. 남자가 살다 보면 파출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괜히 애 기죽게 어디 감히 아들 얼굴에 손을 대? 그 전까지는 저도 웬만하면 시부모님과 분란은 안 만들려고 내내 하며 살았지만 더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제가 애 혼낼 때마다 끼어들어서 애가 이 모양이 된 거잖아요. 귀하디 귀한 손자 이렇게 막무가내로 자라서 깡패되면 좋으시겠어요? 그거 아니면 제 자식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시부모님도 연세가 드셔서 내일 모레 할 때였어요. 제 손으로 식사 안 챙겨드리면 밥도 못 챙겨 드실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손에 귀한 손주가 어떻게 되기라도 할까봐 아주 전전긍긍 하시면서도 예전처럼 저에게 소리를 지르지 못하시더군요. 저는 아들이 한 짓이 괘씸해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아들 하나 있는 거 망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시부모님 뭐라고 하시든 제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시집살이라면 할 만큼 충분히 했어요. 시부모님도 다 늙어서 수저도 간신히 드시는데 제가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시부모님이 아무리 감싸고 놀아도 저는 아들을 엄하게 대했습니다. 딸들이랑 똑같이 용돈 주고 일절 특별 대우 없이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아무리 엄하게 굴어도 시부모님은 막내라면 어쩔 줄 몰라 하셨지만 그럴 때일수록 저와 남편은 딸들을 더 챙겼어요. 그렇다고 시부모님께 받는 서름을 딸들이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챙기려고 했죠. 매일 입만 열었다 하면 독립하고 싶다고 투덜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기 싫다고 하더니만 딸들은 셋 다 일찍 시집을 갔어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 달들 기다렸다는 듯 남자를 만나 후다닥 가버렸습니다. 시집가서도 딸들은 다들 잘 살아요. 딸들 말로는 뭐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 때보다는 덜 힘들다면서 결혼 생활이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막내라 시아버지 연세 많은 거 알지? 그런데도 아들이니 딸이니 상관없으시니 딱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래. 나 그 소리 듣고 진심 놀랐잖아. 할아버지는 다들 우리 할아버지처럼 아들만 박히는 줄 알았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내 말이 나도 우리 시누이 보고 깜짝 놀랐잖아. 우리 시댁은 뭐든지 다 여자 중심이라 시누이가 어렸을 때부터 막내라고 공주처럼 커서 지금까지도 시댁 식구들이 시누이라면 아주 벌벌 떨어.
우리 남편은 장남인데도 자기 동생이라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니까. 나도 그런 집 딸로 태어났어야 됐는데. 남들은 시댁 가면 불편하고 힘들다는데 나는 평생을 할머니 할아버지 눈치 보면서 동생 챙기느라 고생해서 그런지 시집살이는 일도 아니야. 시부모님은 나더러 남편 다칠까봐 하녀처럼 따라다니느라고 하진 않잖아. 맞아. 그때 너도 어린애였는데 할머니가 맨날 너더러 막내 챙기라 그랬지? 막내가 좀 급상 맞았냐? 밭으로 공장으로 맨날 뛰어다니는 애를 어린애한테 어떻게 보라고 그러는 거야? 극성 맞은 정도가 아니었지. 말도 안 듣고 맨날 아무 데서나 기저귀 벗고 뒹굴고 그냥 내버려뒀더니만 할머니가 그 꼴을 보고 나한테 소리 질렀잖아. 우리 집 장손 다치면 책임질 거냐고. 딸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셋이 만나기만 하면 옛날 이야기를 하며 시부모님께 받은 서름에 대해 토로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은 차별이나 구박에 비하면 시집살이는 일도 아니라고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와 남편은 속상해서 할 말이 없어요. 저희가 아무리 잘해주고 챙겨주려고 해도 시부모님이 한마디 툭 뱉어버리면 딸 셋이 고스란히 상처를 받아 속상해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성인이 될 때까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한 핏줄인데도 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정도 없었어요. 얼마나 서러웠으면 시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셋 다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리더라고요. 막내 아들만 제품에 안겨 몇 시간씩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혼자 온갖 특혜를 다 받고 자란 막내 아들은 은근 제 속을 썩였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잘난 척도 하고 허세도 좀 있는 편이었는데 막상 집에 있을 때 보면 애가 유약하고 정신력이 약해요. 뭘 결정할 때도 우왕좌왕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금방 휩쓸리고는 했죠. 학창시절에야 어리고 철딱선이 없을 때니 그러려니 했는데 성인이 돼서도 영 뭘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더라고요. 공부는 그래도 잘하는 편이라 당연히 서울로 대학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집을 떠나서 혼자 살기 무섭다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더니만 서울에 있는 대학은 안 가겠다고 우기더라고요. 저는 사내 새끼가 다 커서 왜 저러나 했는데 시부모님은 그런 막내 아들을 안쓰러워하시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집에 땅도 있고 공장도 있는데 못하러 힘들게 취직하겠다고 서울까지 올라가서 공부를 해. 이 동네에도 좋은 학교 많은데. 그래. 너희 아버지 재산 다 우리 손주 건데 힘들게 일할 필요 뭐 있어. 집에서 가까운 학교 다니면서 얌전히 아버지 일이나 배우면 되지. 시부모님은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제 딸들은 대학을 가든 시집을 가든 일절 관심도 없으시면서 막내 아들이 한마디만 하면 본인들이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나섰어요. 하나뿐인 장손 혹시나 혼자 서울에 올라가 고생이라도 할까봐 아주 전전긍긍 하셨습니다. 그때도 저와 남편은 답답해서 어떻게든 서울로 올려보내려고 했는데 아들놈이 올라갈 생각이 없었어요. 시부모님 말씀대로 동네에서 대학을 다니며 남편 일을 배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누나들 서울로 대학 갈 때 본인도 간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던 놈이 갑자기 왜 생각이 바뀌었나 했더니만 이게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고3 때 과외를 받던 대학생 과외 선생한테 빠져서 그 과외 선생 따라 같은 학교에 간 거였어요. 나이도 많은 과외 선생한테 빠진 것도 기가 막히는데 이 녀석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과외 선생이랑 둘이 좀 좋아서 몇 달 만나기는 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연애가 아니라 둘이 바람을 피운 거랍니다. 그 과외 선생한테 오래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는 사이에 우리 막내랑 둘이 만났나 봐요. 같은 학교 다녔으니 둘이 좋아서 매일 붙어 다니다가 제대하고 나온 과외 선생 남자친구가 둘이 만나는 걸 알게 돼서 학교에까지 쫓아와 난리를 쳤나 봐요. 남자애가 체대생이었다는데 막내가 그 남자한테 학교 한복판에서 엄청 두들겨 맞고 들어와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당장 막내를 때린 놈을 고소하겠다고 난리였고 막내는 쪽팔려서 앞으로 학교 어떻게 다니냐고 난리였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저와 남편은 절로 한숨이 났어요. 아들놈이라고 하나 있는 게 도대체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짓거리만 하고 다니나 해서요. 제 속도 모르고 시부모님은 막내 아들 역성만 들었습니다. 그러게 여자를 만나려거든 똑바른 애를 만나야지. 어디서 그런 해프년을 만나서 그런 망신을 당해. 내가 그 년놈 둘 다 가만히 안 둘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시아버지는 귀한 손주 얼굴에 상처를 낸 게 괘씸하다면서 그 남학생과 과외 선생 집까지 찾아가 부모한테 난리를 쳤어요.
평생 취직도 못하게 고소할 거라고 엄포까지 놓으시고 오셨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간신히 말려서 고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좁은 동네에 소문이란 소문은 다 나서 창피해서 도저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 일 이후로 막내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본인도 창피하긴 했는지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수능을 봐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시 진학했어요. 그래도 서울로 올라간 이후에는 좀 잠잠한 듯 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서울로 대학도 가고 졸업과 동시에 서울에서 취직도 하길래 이제 좀 정신 차렸나 했죠. 그런데 사람이 어디 가는 게 아니더군요. 이 자식이 취직하고 나서도 자꾸만 크고 작게 사고를 쳤어요. 돈 사고를 쳐서 도와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집안 남자 중에 사업하겠다고 일 벌리는 사람이라고는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닮았는지 저희 막내 아들은 직장 생활이나 착실히 하면 좋을 걸 자꾸만 사업을 하겠다고 일을 벌려놓은 걸 좋아했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무슨 디저트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가게를 냈어요. 그때가 시아버지께서 진작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께서도 오늘 내일 하셨을 때였는데 막내 아들놈이 어느새 시어머니를 꼬셔서 시어머니한테 돈을 받아가 일을 벌렸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무슨 빙수 기계를 개발한다고 호들갑을 떨더니만 그게 잘못됐는지 처음 투자한 돈도 거의 못 건졌나 보더라고요. 그 일로 시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셨어요. 빌려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사업이 잘 안 돼서 아들놈이 힘들어할까봐 걱정돼서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우리 손주 어떡하니? 우리 손주 불쌍해서 어떡해? 제 아들놈인데 저는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어요.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게 자기 돈도 아니고 할머니 돈을 가지고 나가서 바보 같은 짓을 벌였으니 불쌍하긴커녕 화만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귀한 손주 기죽어서 혹여나 세상을 등지기라도 할까봐 걱정된다며 바리바리 반찬까지 싸들고 서울까지 5시간에 걸려 올라가서 걱정하지 말라고 할머니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손주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빚 다 갚아주고 다른 가게도 차릴 수 있게 도와줄게. 막내가 사고친 걸 어머님이 왜 해결해줘요. 자기가 싼 똥 자기가 해결하게 그냥 두세요. 엄마는 할머니가 도와준다는데 왜 그래? 할머니, 나 망한 거 아니야. 그 빙수기계에 조금 문제 생겨서 그런 거지. 그것만 해결되면 금방 다시 가게 시작할 수 있어. 그럼 우리 손주 똑똑한 거 이 할미가 다 알지. 너는 예전부터 사주에 사업하면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그랬어. 내가 너희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땅이랑 다 우리 손주 앞으로 해주고 죽을 거니까 그거 가지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렇게 막내 손주라면 끔찍하게 생각하시던 시어머니께서 막내가 장가가는 것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 전까지는 저도 시부모님에 대해 애틋하거나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는데요. 막내 아들이 장가가는 날은 저도 마음이 뭉클하고 어느 때보다 시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매일 사고만 치고 철딱서니는 없어도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와서 챙기던 녀석이었는데 그런 녀석이 장가가는 모습을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 그런 마음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저도 손주 녀석이 생기고 나니 어느 때보다 시부모님 생각이 자주 나더라고요. 딸들이 결혼하고 손주를 낳았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외손주, 친손주라는 걸 떠나서 저에게도 며느리가 생겼다는 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사실 막내 아들이 워낙 철딱서니가 없다 보니 저는 장가도 가기 힘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집에 내려온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한 여자친구가 있는데 임신을 했대요. 처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기가 막혔어요. 이 자식이 결혼까지 사고를 쳐서 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 아들이 친 사고이니 부모인 저와 남편이 수습을 해야 했죠. 저와 남편은 곧장 결혼 날짜를 잡고 식부터 올리라고 했어요. 요즘 사람들이야 결혼 준비하면 다들 반반씩 나눠서 준비한다는데 우리 집은 시골 사람들이라 그런지 웬만하면 저희 쪽에서 다 준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어린 딸이 임신해서 결혼하는 것도 처가에서는 속상할 텐데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도와주자 싶었죠. 저는 며느리를 만나기도 전부터 그냥 다 좋았습니다. 저희 막내가 워낙 철이 없다 보니 저는 며느리가 참 고맙고 애틋했어요. 제 아들처럼 못난 녀석과 살아준다는 것만으로도 마냥 고마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이 더 이해가 안 됐어요.
내 아들하고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만 봐도 뿌듯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며느리한테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싶어서요. 저는 며느리가 예뻐서 뭐든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 생각인가 봐요. 며느리 생각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봤을 때부터 제가 생각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막내 며느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요즘 며느리였어요. 옛날 며느리, 요즘 며느리에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앞에서도 굳이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본인 성격대로 할 말은 다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도 그랬어요. 우리 집이 옛날 시골집이라 오래됐어요. 시부모님이 결혼할 때부터 산 집이라 50년도 훨씬 넘은 집입니다. 그래도 저와 남편이 살면서 하나하나씩 고치면서 살아서 화장실이나 주방은 현대식이에요. 그런데도 막내 며느리는 우리 집이 오래돼서 불편했는지 뚱한 표정으로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앉은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차린 밥도 거의 먹지를 않았어요. 세아가 음식이 입에 안 맞니? 그래도 요즘 사람들 좋아하는 거로 한다고 신경 써서 했는데 거의 먹지를 못하네. 우리 수정이가 입이 짧아서 원래 많이 못 먹어요. 거기다가 요즘 입덧하는지 툭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수정아, 내가 과일 가져다 줄까? 수정이 과일 좋아하지? 어머, 그래. 내가 그 생각을 못했구나. 입덧할 때는 아무것도 먹기 싫은 법인데. 기다려봐. 엄마가 과일이랑 간식거리 좀 내올게. 그때까지도 저는 며느리가 임신해서 몸이 힘들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며느리 될 애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까칠한 애였어요. 제가 집에 있는 과일이란 과일은 다 씻어서 준비하는 동안 차라도 내어줄까 해서 거실에 나갔는데 며느리랑 아들이 둘 다 없더라고요. 남편에게 애들 어디 갔느냐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속이 안 좋다고 잠깐 나가서 아들이 따라 나갔답니다. 아이고, 몸도 성취하는 애를 괜히 보겠다고 우리가 여기까지 내려오게 했나 봐. 그냥 우리가 서울로 올라갈 거 그랬어. 그러게, 애가 입덧하느라 많이 힘든 것 같으니 일찍 올라가라고 해야겠다. 저나 남편이나 우리 욕심에 괜히 몸도 성치 않은 애를 멀리까지 오게 했나 미안해서 제가 아이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냥 빨리 올라가서 쉬라고요. 그런데 듣지 말았어야 할 말을 제가 듣고야 말았습니다. 자기, 고향에 땅도 있고 공장도 있고 부자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집이 저게 뭐야? 나 아까 손 씻으러 화장실 갔다가 깜짝 놀랐잖아. 어떻게 집안에 그렇게 큰 벌레가 있을 수가 있어? 나 더러워서 이 집에선 아무것도 못 먹겠어. 우리 그냥 지금이라도 빨리 올라가면 안 돼? 며느리가 입덧도 입덧이었지만 우리 집이 오래되고 낡은 시골집이라고 실망했나 봐요. 안 봐도 뻔합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워낙 입만 열면 허풍도 세고 잘난 척도 많이 하는 애라 부풀려서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결혼하겠다고 인사까지 하러 온 애가 집에서 벌레 좀 봤다고 더럽다고 아무것도 못 맡겠다뇨. 저도 그런 며느리를 보며 미간이 구겨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 아들의 새끼를 임신한 제 며느리인데 제가 참고 예쁘게 봐야죠. 저도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나가서 모르는 척 웃었어요. 아이고,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보네. 우리가 괜히 보고 싶다고 이 먼 데까지 불러서 우리 새하기 힘들게 했어. 오늘은 얼굴 봤으니 됐으니까 더 늦기 전에 올라가라. 다음번에는 우리가 서울로 올라갈게. 그때 또 보면 되지. 막내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그럼 올라가 보겠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아들놈도 중간에서 민망했겠죠. 아무리 눈치도 없고 철없는 녀석이라도 오랜만에 이 멀리까지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러 와서는 밥도 대충 먹고 올라가기 저나 남편에게 민망했을 테니까요. 그 순간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기로 했어요. 우리 시대 때나 바보같이 시부모님 눈치 보면서 살았지. 요즘 애들이 누가 그러고 살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 딸들만 봐도 평소에 시댁에 잘하고 잘 챙기는 것 같아도 시부모님이 한마디라도 듣기 싫은 소리라면 쪼르르 저한테 전화해서 시댁 욕을 한 바가지 하고 끊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전화를 끊을 때마다 저에게 꼭 하는 소리가 엄마는 나중에 며느리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에 시어머니 좋아하는 며느리 아무도 없으니 제발 귀찮게 하지 말라고요. 그냥 없는 듯 조용히 살아주는 게 며느리랑 잘 지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딸들 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귀찮고 싫어도 가족인데 평생 없는 듯이 조용히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고로 부모라는 건 자식이 아무리 나이를 들어 다 커도 평생 자식 걱정하는 게 일인 사람들인데 그게 가능할까 싶었죠.
그런데 딸들 말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싫은 존재인가 봐요. 제가 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며느리는 그냥 저를 싫어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며느리는 결혼하고 1년 동안 한 번도 집에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서운하게 생각한 적은 진심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결혼했을 당시 이미 임신 상태였고 결혼하고 반년 만에 손주가 태어났으니 아이가 어려서 먼 시골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명절에도 아들만 혼자 내려왔어요. 아들도 빨리 서울에 올라가 아이를 봐야 한다고 잠깐 얼굴만 비추고 올라간 게 다였죠. 그러다 보니 저는 손주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가끔 아들이 사진을 보내줘서 보기는 하지만 실물로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자는 모습, 우는 모습 다 궁금했어요. 아들은 매일 출근해서 전화해도 손자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저는 자연스레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이 멀어도 너무 멀다 보니 딸내, 손주, 소녀들하고는 자주 영상통화를 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하는 걸 크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봐야 일주일에 한 번 점심 먹고 잠깐 5분 정도 손자 얼굴만 보다가 끊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만 며느리에게 전화하는 게 며느리는 싫었나 봐요.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저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자주 전화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잘 모르나 본데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전화하는 거 싫어해. 매일 혼자 애 보는 것도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전화해서 귀찮게 하면 좋아하겠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이런 상황을 봤었지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싫어하고 귀찮아한다고 해도 그렇지 일주일에 한 번 손주 얼굴 보겠다고 시어머니가 전화하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 싶었어요. 더군다나 아들 입에서 들으니 더 속상하고 억울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꾹 참고 있던 말을 뱉어내고 말았어요. 손주 태어난 지가 언젠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얼굴 한 번 못 봤다는 게 말이 되니? 너무 보고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한 걸 가지고 너희 정말 너무들 한다.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도 절대 서운한 티 내고 싶지 않았지만 도저히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도 며느리한테 전화할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제 새끼 생각해서 꾹 참은 겁니다. 제가 딱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면 며느리는 곧바로 손주 얼굴을 비춰요. 인사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죠. 제가 우리 며느리 고생한다, 밥은 먹었냐 물어도 네, 딱 한마디 하고 맙니다. 한 번을 저나 남편 안부를 물은 적도 없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굴어도 저는 단 한 번도 아들이나 딸들한테 며느리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가족끼리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그렇게 며느리 눈치를 봤는데도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들놈이라는 놈이 자기 마누라가 한 말을 그대로 저에게 전달하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그 이후 저는 아예 아들 며느리에게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마음이 어떻든 며느리 생각은 다르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저희 시대야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해도 찍소리 못하고 참고만 살았지만 요즘 며느리들은 어디 그런가요? 딸들 말이 맞았어요. 며느리는 그냥 시어머니라는 존재만으로도 싫은 것 같았어요. 그 이후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도 일절 안 했어요. 일이 생기면 그냥 제 아들에게 전화하고 말았습니다. 고추장이고 된장이고 만들 때마다 아들 생각이 나서 보내주고 싶어도 꾹 참고 김장이나 하면 한 번씩 택배를 보내주고 말았어요. 딸들도 보낼 때마다 이런 걸 힘들게 뭐하러 보내냐고 툴툴거리는데 며느리는 얼마나 귀찮아할까 싶어서요. 1년에 며느리는 딱 4번 만났습니다. 명절 2번, 남편하고 제 생일 2번 해서 딱 4번 집에 내려왔어요. 저나 남편이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손주, 손녀 얼굴이 보고 싶어 잠깐 드리려고 해도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눈치가 보여 통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며느리가 오는 날만 되면 심장이 뛸 정도로 기다려졌어요. 제가 뭐 며느리 보고 싶어서 심장이 뛰겠어요. 그때 아니면 손주를 볼 수 없으니 내내 자식들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해도 해도 너무한 게 그 머나먼 길을 내려와서도 잠 한 번 안 자고 바로 올라갔어요. 막내 아들이 운전하기 힘들다고 하루 자고 가자고 해도 며느리는 밥 한 끼 먹으면 꾸역꾸역 어린애를 끌고 올라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손주랑 헤어지기가 싫어서 내가 애를 봐줄 테니 너희들끼리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표정이 확 바뀌면서 웬일로 좋아하더라고요. 정말요? 안 그래도 요즘 회사일 바빠서 매일 늦게 끝나서 걱정이었는데 어머님이 봐주시면 너무 좋죠. 아예 한 달 정도 맡겨도 될까요?
아이고, 한 달이 뭐야. 내 새끼 몇 달은 못 봐주겠어? 난 괜찮으니까 바쁜 일 다 끝날 때까지 내가 봐줄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애를 봐주겠다고 할 걸 그랬어요. 저야 평생 애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며 산 사람인데 어린애 하나 보는 것쯤이야 어려울 것도 아니었죠. 그때부터 둘째 손녀가 태어나기 전까지 제가 1년의 절반가량을 큰손주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 집에 내려오면 항상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던 며느리가 제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들고 오고 안부도 묻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하는 짓이 좀 얄미워도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며느리도 애 키우면서 사회생활 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싶어서요. 그러다 며느리가 둘째 손녀를 낳고 나서 저와 또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애들을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이 담낭에 혹이 생겨서 수술을 했는데 경과가 좋지 않아서 몇 달을 병원 신세를 졌어요. 며느리랑 아들은 간병인을 쓰면 안 되냐고 했지만 남편이 병원에 있는 동안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옆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네 손주랑 손녀를 봐줄 수가 없었어요. 당시 며느리가 둘째 낳은 지 얼마 안 돼요. 육아휴직 중이었는데요. 둘째 보는 게 너무 힘들었는지 큰 손주라도 저에게 보내려고 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로 며느리가 서운했는지 꼭 전처럼 싹 달라졌어요. 손주 유치원 방학이 다가오길래 방학 때만 며칠만이라도 봐주겠다고 제가 연락을 했더니 말을 쌀쌀맞게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자꾸 아버님 병원 이야기 하시길래 이번엔 어쩔 수 없이 그냥 친정에 맡기기로 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노느라 안 봐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아파서 병간호하느라 그러는 건데 며느리는 자기 시아버지 괜찮으신지 묻지도 않고 툴툴거리기만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제멋대로 구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에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서 올라왔다가 큰맘 먹고 아들네 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아무래도 손주를 봐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둘째 손녀도 많이 컸을 텐데 보고 싶어서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서울역이라고 전화를 했더니만 며느리 목소리가 확 바뀌었습니다. 오실 거면 미리 연락을 주시지. 애들 아빠도 오늘 집에 없는데. 줄 것도 있고 할 이야기도 있어서 잠깐 들렸어. 아버지 주무시기 전에 병원에 가봐야 해서 나도 잠깐 얼굴만 보고 갈 거야. 집에서 서울까지 5시간입니다. 새벽에 출발해 결혼식에 참석하느라 남편 병원에 하루 간병인을 묻혀놓고 왔어요. 간병인이 9시까지밖에 못 있어준다고 해서 저도 금방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 애들 얼굴 좀 보려고 한 건데 며느리가 사람 참 민망하게 하더군요. 그래도 오랜만에 손주 손녀를 보니 기분이 좋아 며느리에 대한 미움은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손녀가 이유식을 먹다가 옷에 다 흘려서 며느리가 씻기러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그때 제 무릎에 앉아있던 6살짜리 손주가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내가 저번에 엄마랑 이모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엄마가 할머니 빨리 되셨으면 좋겠대. 근데 빨리 뒤진다는 게 무슨 뜻이야? 할머니 빨리 뒤지면 좋은 거야?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주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그 말은 분명히 사실이었습니다. 어린 손주가 거짓말을 할 리 없으니까요. 저는 손자의 말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까마득해졌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며느리의 모든 막말이나 건방진 행동을 참아준 건 며느리 입장에는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은 뭐든지 귀찮고 싫을 수 있다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어머니가 싫어도 그렇지 애 듣는 데서 할 말 못할 말 구분은 할 줄 알아야 하는 건데 이번 일은 도저히 참아줄 수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둘째를 씻기고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며느리를 쏘아보았습니다. 너 아버지 아파서 병원 누워있어서 속으로 좋았겠다? 빨리 뒤질 수 있을지 모르니까. 어머,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며느리는 제 말에 놀란 척 연기를 하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가스로워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너희 시아버지 건강 안 좋아서 이번에 공장 팔기로 했어. 그래서 공장 주변 부지 막내 앞으로 해줄까 했는데 안 되겠다. 시부모 하루라도 빨리 뒤지기를 바라는 며느리한테 내가 재산 나눠줄 필요 없지. 너한테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손주 손녀가 보고 싶어서 온 것도 있었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거였어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기 시작하며 공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남편이 이럴 거면 그냥 돈 될 때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고 했어요. 공장 팔아서 자식 넷한테 공평하게 나눠주고 주변에 남은 땅은 시부모님 유언대로 막내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하는 짓을 보니 도저히 그냥 줄 수가 없겠더군요.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설마 애 앞에서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아니에요. 애가 뭘 잘못 말한 거예요. 저 절대 그런 소리 안 했어요. 며느리는 제가 손주에게 똑똑히 들었다고 하는데도 절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변명하는 건 더는 듣고 싶지 않아 그 자리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아들네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나와서 아니라고 연신 변명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집으로 내려올 때까지 며느리와 아들의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3주가 흘렀어요. 그 일 이후 아들과 며느리에게 거의 매일 전화가 옵니다. 지금까지 결혼해서 산 세월 동안 저에게 전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했더라고요. 얼마나 똥줄이 타면 그러겠어요. 아들은 손주 녀석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애가 장난친 거라고 하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6살 먹은 어린애가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듣고 하는 거겠어요. 분명 자기 엄마한테 들은 게 맞죠. 아들은 지금도 공장 땅 명의를 바꿔달라고 난리예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막내에게 주라고 했으니 자기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괘씸해도 너무 괘씸해서 재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 자기 마누라 편만 드는 아들 새끼도 미워 죽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그래도 남편은 병원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아직 말도 못 꺼냈어요. 아들 며느리 집에서 제가 그런 소리 들었다고 하면 남편도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부모를 개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빨리 뒤졌으면 한다는 소리까지 들은 와중에 점처럼 부모 자식 사이로 지낼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용서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로 재직 중인 50대 남자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이제 여름이 다가왔네요. 저는 딸이 2명인데 딸들이 유독 바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다로 이번 여름에 휴가를 길게 가기로 약속했어요. 여러분도 휴가 계획 있으세요? 모쪼록 즐거운 가족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보할 사연은 가족과 복수에 관한 사연이에요. 사실 저는 가족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일단 제 소개를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매우 가난한 집이었고 위로는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어렸을 땐 너무 가난해서 집에 수도와 전기가 끊기기도 했어요. 심지어 부모님은 제가 중학생 때 이혼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혼자 키우셨는데 고생이 참 많으셨어요.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며 저와 형을 키우셨죠. 제가 형보다 공부를 잘했는데 그래서 형은 저보고 공부하라고 고등학교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하며 저를 도와줬어요. 시장에서 죽기 살기로 어머니와 어린 나이에 저를 위해 돈을 버는 형을 보고 저는 죽기 살기로 공부했습니다. 공부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고등학생 땐 그래서 4시간만 자고 공부했습니다. 코피는 일상이었죠. 아이고, 재훈아. 결국 의대에 합격했구나. 형은 네가 당연히 잘 될 줄 알았어. 고생했다. 형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우리 둘째 아들이 키웠고 해냈구나.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고마워. 형하고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합격 못했어요. 없는 형편에 저 돕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이제 제발 행복하게 살아요. 밥도 굶어가며 공부한 끝에 결국 저는 서울에 있는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형은 제가 의대에 합격하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저도 이제 이런 고생은 끝이겠지 생각하니 뿌듯했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어요. 의대 공부량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쩌면 고등학생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에 합격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남들은 연애하고 놀 거 다 놀며 학교 생활을 했는데 저는 그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과외도 몇 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일해서 집에도 보내고 등록금도 냈습니다.
삶의 여유가 아예 없는 채로 저는 의사가 되어 일했어요. 돈을 벌긴 했지만 형과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드리기도 했고 혼자 서울에서 사는 게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와 형이 서울로 오게 됐어요. 형이 검정고시에서 합격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거든요. 형, 돈은 일단 걱정하지 말고 형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형이 젊음 다 바쳐서 나 도운 거 나도 알아. 이제 내가 갚을게. 고맙다. 형이 안 그래도 제과에 관심이 많아서 학원을 다니려고 해. 빵집 열어서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려고. 형은 실제로 서울에서 학원에 다니며 금방 빵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워낙 손재주가 좋은 형이라 1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웬만한 빵을 다 만들 줄 알았죠. 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형과 어머니가 운영할 수 있는 빵집을 하나 열어줬습니다. 주변에서도 어머니도 저에게 결혼 얘기를 꺼냈지만 저는 그때 이렇게 가족들에게 투자하는 게 더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이 결혼한다며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정말 좁더라고요. 아내 될 사람이 너희 병원에서 일하거든. 외과 병동이라 너랑 마주치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놀랍지? 우리 병원이 워낙 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신기하긴 하다. 그래도 형은 다행이네. 동생은 의사고 아내는 간호사잖아. 아파도 걱정 없겠어. 나도 나지만 우리 어머니가 다행이지. 어쨌든 가족끼리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다니 좋다. 형수가 될 사람은 형의 빵집 손님으로 만났다고 해요. 형이 워낙 손맛이 좋아 빵집이 인기가 좋았거든요. 형수도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드나들다 형에게 반했다고 합니다. 몇 개월을 구애한 끝에 형과 연애하게 됐죠. 그리고 2년의 연애 끝에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일하는 게 힘들고 바빠서 연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형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내심 기뻤습니다. 자식 중 한 명이라도 결혼해야 우리 어머니 마음이 편하잖아요. 듣기로 형수님 집안 형편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우리 집도 그렇고 양가 지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형제고 저를 워낙 어렸을 때부터 도왔던 형이니 제가 결국 나섰어요. 빵집과 병원 중간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얻어줬죠. 저한테도 큰 돈이었는데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결혼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형의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첫눈에 반한다는 소리를 믿으세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첫눈에 반하긴커녕 연애를 해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형의 결혼식 날 저는 저 말이 뜻하는 바를 알게 됐어요. 형수님 하객으로 있던 어떤 여성분과 눈이 마주쳤는데 아주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웃음을 보고 홀린 듯이 다가갔습니다. 제가 원래 그러던 사람도 아니고 애초에 여자를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여성분은 당황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저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제 소개까지 하게 됐죠.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어머, 땡땡병원이요? 저 거기서 일해요. 아, 의사 선생님이셨구나. 저는 간호사예요. 소아병동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오늘 결혼하는 미정이도 같은 병원이에요. 네, 맞아요. 사실 이 결혼식 저희 형 결혼식이에요. 같은 병원이라니 저도 너무 놀랍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여성분은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어요. 다행인지 아닌지 형수, 저, 여성분 다 다른 병동이었죠. 그리고 저는 사실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첫눈에 반한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뒤로 대놓고 그 여성분을 따라다녔죠. 야, 그만 좀 쫓아다녀. 그 시간에 환자를 더 봐라. 소아과에 꿀 발라놨어. 너 그 정간호사 보러 가는 거 소문 다 났어. 소문나면 이제 나연씨 몰래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그럼 전 오히려 좋아요. 이미 인기가 하늘로 쏘는 사람인데 없겠냐? 예쁘고 성격도 좋아서 환자들도 대놓고 좋아하잖아. 그리고 듣기론 집안도 아주 좋대.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저런 사람 태어나서 처음 본다니까요. 나연씨 아니면 결혼 평생 안 할 거예요. 아이, 너 같은 놈이 한둘이겠냐고. 아, 그리고 너희 형수랑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이라던데? 그래서 둘이 그렇게 친하대. 그럴 거면 형수한테 차라리 자리 주선 부탁해봐. 저도 처음 듣는 사실이었어요. 하긴 제가 애초에 여성분을 만난 게 형의 결혼식이니 생각해보면 둘이 병동도 다른데 왜 결혼식에 참석했겠어요. 나중에 한 사실은 아내와 형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도 같이 갔고 대학을 졸업하고 자대 병원까지 나란히 왔던 경우였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친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형수한테 부탁해서 소개를 받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냥 제 연애는 제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오히려 형수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그 여성분을 향한 구애를 약 1년 했더니 드디어 제 구애를 받아주셨어요. 그분은 우리 가족이 아니라면 그렇게 애정이 생기지 않던 제가 처음으로 사랑한 사람이자 마지막 타인이었습니다. 연애 끝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했고 성공해서 그 여성분은 제 아내가 됐어요. 양가에 인사를 갔는데 처가는 생각보다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요. 사위로 의사가 올 줄은 전혀 몰랐는데 자네가 우리 사위가 된다니 기쁘네. 우리 나연이 고생만 시키지 말아줘요. 돈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말하고 둘은 걱정 없이 행복하게만 살도록 해요. 나연이가 외동이라 누가 사위가 될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능력도 좋고 성격도 좋고 나연이밖에 모르는 사람이 사위라니 이제 마음이 편하네. 장인어른은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작은 사업이라고 해도 월급쟁이가 아니라 만지는 돈이 저보다 많았죠. 실제로 결혼하며 지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넌지시 개원 얘기도 꺼내셨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같이 사내 연애를 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결혼해서도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며 같이 병원에서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고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잠깐 짬을 내서 아내를 볼 수 있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아내도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는데 어머니도 당연히 좋아하셨습니다. 며느리 둘 다 간호사라니 내가 무슨 복을 받았어. 아이고 기쁘네.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내가 가진 게 없어 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아유 아니에요 어머니. 재훈 씨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받은 게 많아요. 어머니 어디 몸이 편찮으시면 꼭 얘기해 주세요. 재훈 씨 바쁘면 저라도 달려갈게요. 얼굴도 예쁜데 마음씨까지 이렇게 예쁘네. 재훈이가 열심히 살더니 결국 이렇게 복을 받아. 둘이 우리 결혼식에서 처음 봤다니까 그것도 진짜 신기하다. 인연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어지나 봐. 안 그래 여보? 뭐 그렇지. 나연이랑 고등학교 때 처음 봤는데 이런 식으로 엮일 줄은 전혀 몰랐어.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네. 그치 나연아?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미정이랑 인연이 이어질 줄은 몰랐어. 이제 친구에서 가족이 된 거잖아. 나 너무 기뻐. 친구 사이라니. 내가 더 기쁘다. 이런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어. 친구 사이니까 서로 말 편하게 해. 난 신경 쓰지 말고. 아내와 저는 처가의 도움으로 고급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도 고급 호텔로 정했고 실제로 하객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예물과 예단은 생략하고 싶었는데 처가에서 한 번 하는 결혼이니 마음껏 하라 하셨죠. 제가 아무리 의사여도 워낙 어머니에게 들어가는 돈도 많았고 형 결혼 때 쓴 돈이 있어서 여유롭진 않았거든요. 그 사정을 듣더니 장인어른은 제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본인이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신혼여행도 형과 형수는 제주도로 다녀왔는데 저와 아내는 하와이와 유럽을 다녀왔어요. 아내가 워낙 어릴 때부터 해외 생활을 많이 해서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저는 공부밖에 몰랐던 사람이라 해외여행 자체가 처음이었거든요. 아내는 여유로운 집안 사정 덕분에 해외에서 유학도 했더라고요. 저는 이런 아내가 너무 좋았습니다.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죠. 아내와 저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형수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날은 신혼여행에 다녀오고 집들이를 하게 됐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이미 초대했고 우리 집 식구들을 초대한 날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명품 가방이에요. 저희가 여행하면서 면세점에서 가방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어서 사게 됐어요. 어머님 드시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어머, 아유 뭐 이런 걸 다 주고 그래. 난 너희가 무사히 다녀온 것만으로도 좋아. 아유, 고마워. 아껴서 잘 들고 다닐게. 이렇게 훈훈하게 선물 증정식을 마치고 거실에서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형하고 어머니와 얘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새 정신 차리니 아내와 형수가 없더라고요. 곧 어머니가 가실 시간이라 저는 집안에서 형수와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형수와 아내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나연아, 나 진짜 너무 속상해. 나도 어머니한테 명품 가방 사주고 싶지. 그런데 우리 사정이 어려워서 가방이 뭐야? 지갑도 못 사줬어. 그런데 너가 그렇게 어머니한테 가방을 주면 내가 뭐가 돼? 아, 미안해. 나 미정이 네가 그런 생각을 할 줄은 몰랐어. 다음부턴 너 없을 때 어머니 선물 주도록 할게. 너 기분 나쁘라고 한 행동은 절대 아니야. 우리는 서방님 돈으로 겨우 주공 아파트 작은 평수에서 시작하는데 넌 이런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진짜 이런 거 보면 결국 돈이 다야. 너는 부모 잘 만나서 행복하지? 나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엄마밖에 없잖아. 에이, 아니야, 미정아. 왜 그렇게 생각해? 아주버님도 가게 하시면서 돈 많이 버시잖아. 행복이 별거야?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자. 나도 너 더 신경 쓸게. 밖에서 문고리를 잡고 저 대화를 듣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대놓고 아내에게 부모 잘 만나서 좋겠다는 소리를 하는 형수를 보니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기분이었습니다. 실제로 형수의 어머니가 아프셔서 우리 병원에 곧 입원할 예정이었거든요. 마침 우연히 그 병동이 제가 일하던 병동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서 곧 어머니가 가신다고 얘기하고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의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그렇게 얘기가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형수는 아내에게 대놓고 불만 아닌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건 아이를 낳고 더 심해졌습니다. 형수가 결혼하고 아이를 좀 늦게 가지긴 했어요. 형 부부는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낳고 싶어 했죠. 그런데 듣기론 형수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사도 받고 그러더니 자연 임신은 불가하다고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관을 통해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옆에서 보며 형수가 고생을 많이 한 걸 저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졌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 부부에게 아이는 빨리 찾아왔어요. 원래도 아이가 생기면 바로 낳자고 했는데 생각보다 바로 생겼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자 아내가 조금 곤란해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미정이가 시험관을 몇 번이나 하고 아이가 생겼잖아. 근데 우리는 바로 자연 임신이라 조금 눈치 보여. 그쪽 사정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아이를 가졌으니까 눈치 볼 건 없어. 우리가 한 달 차이지만 더 늦게 생기기도 했으니까 순서도 괜찮잖아. 아이 가지는 걸로 미정이가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우리 아이 생긴 거 조금 늦게 말하자. 내가 조심스러워서 그래. 아내 말대로 우리 부부는 아이가 생기고 안정기에 들어간 후에 말하게 됐어요. 형수는 안 그래도 원래 예민한 구석이 많았는데 임신 이후로는 더욱 심해졌거든요. 만약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면 예민함이 폭발할까 두려웠죠. 그리고 중반기에 들어가고 우리 부부도 조심스럽게 임신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형수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급기야 갑자기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자연 임신이라니 부럽다. 나연아, 진짜 근데 좀 너무하네. 우리가 그렇게 병원 다니면서 고생하는 거 봤으면 시기를 미룰 수도 있었잖아.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갖는 시기를 일부러 미룰 수는 없죠. 저는 오히려 같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같이 키우면 되잖아요. 제가 임신해서 그런가 예민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분이 좋진 않아요. 저 오늘은 이만 일어날게요. 어머님,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죄송해요. 형수는 아내의 임신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급기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당황했죠. 사실 저는 저 때는 형수가 왜 저러는지 이유 자체를 몰랐어요. 나중에 아내가 형수는 어릴 때부터 유독 자기한테 예민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대학에 갈 때도 아내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다고 했잖아요. 아내는 장학금 받고 들어갔다고 해요. 그때도 형수는 자기는 형편도 어려운데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고 복도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대학에 가서도 아내는 워낙 공부를 잘해서 성적 장학금을 받은 적이 꽤 있었다고 해요. 그럴 때도 자기는 형편이 어려워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엉엉 울어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형수는 아내에게 늘 질투를 해왔더라고요. 당신은 형수가 저럴 때마다 당황스럽지 않아? 나는 저런 사람인 줄은 전혀 몰랐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면 당신도 고생 꽤 했겠다. 그런데 미정이가 가정 환경이 실제로 안 좋기도 했고, 그냥 난 원래 사람 잘 안 미워하잖아. 그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지. 어차피 내 인생은 바뀌지 않으니까. 나는 당신 그런 모습이 참 좋아. 어떻게 그렇게 대인배야? 태어날 우리 아이들도 당신 닮았으면 좋겠다. 저는 진심으로 제 자식들이 아내의 성품을 담길 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형수도 출산하고 우리 아내도 출산했습니다. 시조카도 우리 아이도 둘 다 딸이었어요. 저와 형이 둘 다 남자라 어머니는 공주들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형수의 질투는 더 심해졌습니다. 나연이 너 그 조리원 내가 듣기로 1,000만 원 넘던데 맞지? 서방님이 돈 내주셨어요? 의사라서 역시 다르구나. 아이 낳으면 몸 회복하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동료한테 들었더니 조리는 확실히 하는 게 좋다고 해서요. 미정이 너가 있던 조리원도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잖아. 그리고 내가 거기 알아봤는데 이미 예약 다 차서 여기로 한 거야. 그래? 근데 너 아기 옷도 그렇고 유모차도 그렇고 다 명품이네. 부럽다. 우리 애는 형편이 너희처럼 좋지 않아서.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다. 미정아, 왜 울고 그래? 아니야, 이게 뭐가 중요해. 사랑을 많이 주면 되잖아. 이런 용품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중요한 게 아니면 그 유모차 나 주면 안 돼? 어차피 너희는 하나 더 사도 가게에 아무 문제 없잖아. 아, 형수님, 아니 이런 식으로 만나면 형수는 대놓고 우리 부부를 부러워했어요. 실제로 전날 아내는 있는 사람이 베풀자며 유모차를 형수에게 주고 왔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유모차, 아기 옷들이 꽤 많습니다. 아마 저 모르게 가져간 것들까지 합하면 더 많겠죠? 이런 일들이 지속되니 저는 형수와 형을 만나는 게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아내는 그냥 우리가 참자고 있어요. 어차피 나는 미정이가 저렇게 나오는 거 익숙해. 우리 관계 때문에 당신이 아주버님하고 만나는 게 불편해지면 난 그게 더 불편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행동 제대로 할 테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실제로 저는 형수가 불편했던 거지 형하고는 사이가 매우 좋았어요. 그래서 형만 따로 보는 날도 적지 않았죠. 아내가 결혼 전에는 나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사치가 좀 있는 것 같아. 자꾸 집에 와서도 너랑 재수 씨 얘기를 종일 해. 나도 처음엔 맞장구 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더라.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여자들끼리 문제니까 우리가 또 막 나설 순 없어. 그냥 나도 불편한데 아내가 괜찮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네. 우린 어머니나 잘 챙기자. 하지만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도 아이들이 크면서 형수 태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앞서 말했듯 형수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아픈 사돈어른은 우리 병원에 입원하셨죠. 반면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평소 건강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건강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부부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나 아내가 자랑하는 성격이 아니라 막 티를 내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아무래도 얘기하고 있는 게 있으니 형수의 질투심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둘째 가졌다며? 그래, 한 명만 있으면 외로울 수도 있지. 너무 축하해. 건강하게 잘 나았으면 좋겠다. 네, 아내가 본인이 외동이라 외로웠다고 한 명 더 낳자고 해서요. 저도 형이 있어서 좋았으니까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와 저런 대화를 했는데 형수가 옆에 있었나 봐요. 나중에 아내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니야, 그건 오해야. 우리가 뭐 다정이 불쌍하다고 생각하겠어? 그냥 우리 민지가 외로울까봐 그런 거야. 내가 외동이잖아. 그래. 마음 상했으면 미안해. 왜? 형수가 또 뭐라고 했어? 당신하고 어머님이 외동은 외롭다고 했잖아. 자기 딸 다정이는 그럼 뭐가 되냐고 하더라고. 나도 이젠 모르겠다. 처음엔 참았는데 점점 지치네. 형수 저런 성격이 원래 그랬다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러잖아. 이제 우리 진지하게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아. 실제로 첫째가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됐을 때 형수는 더 대놓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저는 아이 교육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려고 했어요. 저도 아내도 일하는 사람이니 벌이가 충분히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형은 가게가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빵집이 잘 돼도 아무래도 의사인 저보단 훨씬 덜했겠죠. 형수님도 대학병원 간호사라 벌이가 적진 않았는데 우리 부부와 비교하면 비교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 민지는 영어 유치원 보내기로 한 거야? 그럼 영어 잘하겠다. 난 예전부터 영어 잘하는 사람들 멋지더라. 우리 손녀가 영어 잘한다니 너무 기쁘네. 제가 어릴 때부터 해외에 다니니까 확실히 영어 잘하면 장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지도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해요. 영어 유치원 그거 비싸지 않아? 그런데 거기 보내도 초등학교 가면 다 까먹는다고 하던데 의미 있나? 초등학교 때도 영어학원 보내고 사립초등학교 보내면 괜찮다고 하더라. 아예 안 보내는 것보단 괜찮을 것 같아. 안 보내도 영어 잘하는 애들은 잘할걸? 우리 다정이는 똑똑해서 안 보내도 영어 회화 문제 없을 거야. 그럼 다정이는 안 보내면 되겠네. 내가 우리 딸 영어 유치원 보낸다고 하는데 왜 그래? 저번부터 너무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사사건건 그러는 것 같아. 왜 갑자기 둘이 그래? 내가 괜한 얘기를 꺼냈구나. 미안해. 형수님, 제가 그동안 일부러 참았는데 왜 자꾸 아내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 서방님까지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래도 제가 윗사람인데. 그럼 윗사람 대접이나 해주세요. 나연이, 너도 나 형님이라고 불러. 형수는 제가 나서자 급기야 본인을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신혼 초에 합의했던 내용인데 할 말이 없는지 저런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둘이 어이가 없어서 대화를 했어요. 나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나한테 질투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저러는 건 너무 속 보이지 않아? 나 이제 모르겠어. 형도 자꾸 형수가 집에 와서 우리 얘기를 그렇게 한다고 불편하다 하더라. 그렇다고 가족인데 안 만날 수도 없잖아.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곤란하네. 결국 아내는 형수와 거의 연을 끊게 됐습니다. 저도 아내가 불편해하는 모습이 달갑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형수와 아내를 못 만나게 했습니다. 명절 때도 형과 미리 말해서 시간 조절을 했죠. 그렇게 한동안 조용히 사건 없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마침 병원에서 바쁜 일이 생겼어요. 원래도 바쁜 편인데 하필 일이 늘어나서 더 바빠졌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내어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연락도 하루에 겨우 시간을 내어 아내에게 하기도 했죠. 같은 병원에서 일해도 저도 바쁘고 아내도 스케줄 근무라 자주 볼 수는 없었어요. 실제로 아내가 그때는 중간에 둘째 임신으로 인해 쉬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집에 오면 예전엔 환한 웃음으로 반겨줬어요. 그런데 언제부턴 제 얼굴을 보지도 않더라고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자기야, 뭐 나한테 화난 거 있어? 있으면 말해줘. 내가 요즘 일이 바빠서 자기한테 신경 쓰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아니야. 그런데 당신 어제 혹시 어디 갔어? 나한테 병원이라 했잖아. 어제? 나 어제 병원에서 종일 수술했지? 왜? 아니야. 이런 식의 대화가 점점 늘어갔어요. 저는 그런데 아내에게 거짓말한 게 전혀 없거든요. 정말로 숨기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의심이 늘어나니 어느 순간부터는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죠. 향수는 나도 모르겠어. 내가 미쳤다고 다른 사람 향수를 내 옷에 뿌려? 옷이 바뀔 수도 있잖아.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의심을 하는 거야? 당신답지 않아. 무슨 옷이 바뀌어. 말이 되는 소리를 내. 당신 그거 변명이야. 내가 뻔히 집에서 옷 세탁하는데 갑자기 여자 향수 향이 나잖아. 그러니까 나는 정말 모르는 문제라니까. 누가 몰래 와서 향수를 뿌렸나 봐. 나도 내가 말하면서 웃겨. 그런데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돼. 당신 일할 때 누가 와서 일부러 여자 향수를 뿌렸다고? 진짜 이제 말까지 지어내니? 아내의 의심이 늘어나면서 확실히 부부싸움의 빈도도 잦아졌어요. 저는 일하느라 바빴던 건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일하면서 여유가 없으니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며 서로 대화도 덜하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대화를 덜하니 오해가 더 생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문제를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대화로 풀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자꾸 나를 의심하는 것 같은데 애초에 내가 바람이 났다고 해도 그 상대가 없잖아.
나도 당신이 의심하는 거 싫어서 해명하고 싶은데, 해명할 게 없어. 나도 그래서 답답해. 아니야, 됐어. 그만 말하자. 내가 오해한 것 같아. 당신 말대로 정황만 있고 의심 가는 상대도 없어. 상황이 정말 제가 바람이 났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게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옷에 여자 향수가 뿌려져 있다거나 립스틱 자국이 있다거나 그런 일이요. 저는 제가 한 짓이 아니라 신경 쓰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무심함이 아내의 의심을 자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일은 자연스럽게 언급되지 않았어요. 상대가 없으니 의심할 수도 없었죠. 그러다 아내는 둘째가 유치원에 가며 복직하게 됐습니다. 같이 병원에서 일하며 맞는 시간엔 밥도 먹고 퇴근 시간이 맞으면 집에 같이 가기도 했죠. 그렇게 다시 사이가 좋아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제 밑으로 신입 의사 한 명이 들어왔어요. 원래 신규면 선배가 챙겨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제 직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껏 제가 했던 것처럼 챙겨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소개하기도 했죠. 아,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서로 안면도 틀 정도로 저는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제 성격이 남들보다 세심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절대 의심이 될 만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식 자리가 있으면 그 친구 택시를 태워주고 그러긴 했어요. 하지만 딱 사회생활 정도였지 거기서 더 나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병동에서 일하니 근무 시간이 겹치면 커피를 사주기도 했죠. 그냥 딱 직장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신입이 아내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더라고요. 세상이 정말 좁다는 생각이 들었죠. 같은 동문이라는 소리를 듣고 더 조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 전에 신입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다시 했더니 받지 않더라고요. 그냥 무시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문자로 주소 하나가 찍혀 있었어요. 선배님, 여기로 와주세요. 딱 저 메시지를 받고 사실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소를 찍어봤더니 모텔이었어요.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모텔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 주소를 찍고 가려고 했는데 다시 신입에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 있어? 나 지금 집 가려고. 도움 필요하면 다른 선배한테 부탁해봐. 그런데 신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안 하니 저도 할 말이 없어서 전화를 그냥 끊었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자꾸 와달라는 말을 했어요. 선배님,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그래요.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어차피 병원에서 3분 거리밖에 되지 않으니 가서 경찰을 부르려고 했어요. 아프면 그냥 우리 병원으로 다시 데려오려고 했죠. 그래서 모텔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정을 아직까지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만약 제가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저때로 돌리고 싶습니다. 갔더니 신입이 침대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가서 깨웠는데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졸려서 자는 것도 아니고 술에 취한 것도 아니었어요. 딱 봤더니 수면제를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신입을 업고 모텔을 나왔어요. 병원으로 가서 신입을 내려놓고 저는 집에 갔습니다. 가서 아내와 두 딸과 같이 저녁도 먹었어요. 신입은 다른 동료에게 말하고 나왔으니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정확히 2일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모텔에 가는 모습과 신입을 깨우느라 몸을 흔드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으려고 몸에 손을 대는 모습이 다 사진으로 병원에 뿌려졌어요. 복도에 가득한 사진을 보고 저는 제 사진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선배님, 이게 뭐죠?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그건 내가 할 말인데? 도대체 이거 누가 그런 거야? 아니, 사진을 찍어서 뿌린 것도 그런 건데 선배님이 왜 저기로 오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가 나한테 와달라고 했잖아. 네? 저 처음 듣는 얘긴데요? 그냥 학교 선배랑 술 마시고 잔 거였어요. 일어났더니 병원이라 저야말로 놀랐다고요. 신입에게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도 전에 사건이 터졌어요. 갑자기 동료가 저희를 보고 달려왔거든요. 야, 재훈아. 야, 어떡하냐, 어떡해. 몰라. 나도 이거 사진을 누가 찍은 건지도 모르겠고. 복잡하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야, 지금 너 빨리 밖으로 나가봐. 이걸 어떡하냐? 동료의 말을 듣고 급하게 밖으로 나갔더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아내도 같은 병원에서 일했잖아요.
출근하고 그 사진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그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하늘로 간 아내의 몸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내를 끌어안고 엉엉 울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게다가 주말에 겨우 시간을 내서 두 딸과 함께 여행을 가자고 했거든요. 여행은 가지도 못하게 됐죠.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붙잡고 울고 형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딸들도 엄마를 잃었으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한동안 아내를 떠나보내고 저는 술이 아니면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집이 이게 뭐니? 엄마도 너무 속상하다. 민지랑 윤지 학교는 제대로 가고 있어? 엄마가 집안일 할 테니까 너는 너 몸 좀 챙겨. 나연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아휴, 누가 그런 짓을 해서. 사돈도 또 쓰러지셨대. 실제로 장모님은 장례식장에서 쓰러지셨어요. 제가 블랙박스와 그날 근무표까지 보여드리며 억울함을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바람이라는 헛소문은 잠재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헛소문이 없어져도 아내는 살아 돌아오지 않았죠. 아내가 없다는 사실은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입맛이 없어 밥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살은 점점 빠지고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지나고 형이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형이 부른 자리에 나갔더니 신입까지 같이 있더라고요. 둘이 왜 같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라 그냥 앉았습니다. 둘은 계속 제 눈치를 보더니 말을 꺼냈어요. 재훈아,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내가 대신 미안하다. 너 그 헛소문 네 형수가 낸 거야. 제가 나연 선배 그렇게 돌아가시고 곰곰이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정 선배가 의심됐어요. 저도 너무 억울하기도 했고 그래서 알아봤는데 이거 미정 선배 짓이에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똑바로 알아듣게 얘기해. 저 그날 미정 선배랑 오랜만에 만나서 저녁 먹었거든요. 원래도 뭐 나연 선배나 미정 선배 만나서 밥 많이 먹으니까 아무런 의심이 없었죠. 그런데 중간부터 기억이 없어요. 수면제를 제가 마시던 술에 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카메라를 발견했어. 우리 집엔 이런 카메라가 없거든. 아무리 봐도 이건 네 형수가 꾸민 일이야.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연 선배가 자꾸 저한테 선배랑 저랑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냥 직장 선후배 사이라고 했는데 믿는 눈치가 아니었거든요. 이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미정 선배가 중간에서 이간질한 거예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선배랑 저랑 같이 다니면 간호사들 눈길이 이상했거든요. 애초에 그렇게 소문을 냈으니까 그랬겠죠? 형과 후배의 말을 들으니 이제야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저를 지키고 나아가 우리 두 딸까지 지켜야 했거든요. 그리고 나연 선배가 집도 잘 살고 워낙 사람이 성품이 좋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들이나 직원들 사이에서도 평이 좋았어요. 미정 선배는 반면에 예민하고 후배들 자주 괴롭히니까 소문 안 좋았죠. 그래서 저한테 사실 나연 선배 욕 많이 했어요. 후배가 아내와 형수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주 만남을 가졌는데 자꾸 형수가 후배를 만나면 아내의 흉을 봤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아내가 어떤 심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건지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도 찾아갔어요. 가서 CCTV부터 사건을 처음부터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옷에 몰래 향수를 뿌린 사람도 형수였다는 게 밝혀졌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형수에게 따지려다 일단 참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다 밝히면 형수에게 오히려 사실을 은폐할 기회를 주는 것 같았어요. 경찰 조사하며 알게 된 사실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내에게 형수가 전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나중에 녹음된 걸 들어봤더니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미정아, 너 이런 식으로 나한테 자꾸 내 남편 얘기하면 나 너무 곤란해. 나도 알아서 생각할게. 급한 일이라고 해서 받았더니 이러면 어떡해. 급한 일은 맞지. 실제로 그렇게 둘이 붙어 다닌다 하더라고. 병원에 소문 다 났어. 나연이 네가 나중에 알면 속상할까봐 일부러 내가 말해주는 거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바람이면 내가 해결할게. 제발 가만히 있어. 아내는 형수의 전화를 받고 많이 괴로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나중에 후배한테 들은 바로는 원래 학창시절부터 형수의 자격지심이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형님 동서로 만났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연 선배한테 질투해서 막 뒤에서 욕하고 다니기도 했거든요.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니 저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갈 마음이 없었죠.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내뱉었어요. 장인어른은 뒤집어지셨습니다.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내 딸 죽인 사람 그냥 놔둘 순 없어. 저도 끝까지 갈 겁니다. 형하고 이미 얘기 끝났어요. 이혼은 당연하고 그 이상의 복수를 할 거예요. 실제로 형은 이미 형수에게 질릴 대로 질린 상태였습니다. 형수가 집에 오면 그렇게 비교를 했다고 해요. 난 이제 더는 못 살겠어. 집이 아니라 감옥 같아. 다정이도 엄마 눈치 보느라 바쁘고 안 되겠어. 돈 못 번다는 소리도 계속하니까 자존감도 내려가고 막상 내가 빵집하며 버는 돈이 아내 월급의 2배는 되는데. 저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어요. 형수는 꿈에도 모르고 하하오호 웃으며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그 얼굴을 보며 속으로 얼마나 이를 갈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후배와 형의 도움을 받아 모든 사건의 전말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이걸 글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사진까지 포함시켰죠. 그리고 그 종이를 병원 게시판에 다 게시했어요. 그 증거가 너무 완벽해서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서방님, 이게 뭐죠? 저 너무 억울해요. 이러시면 안 되죠? 억울할 게 있나요? 형수님이 했던 짓 다 알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은 제가 해야 하는 말 아닌가요? 이미 경찰 동행해서 CCTV도 봤고요. 증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모텔 주인부터 시작해서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니야, 이 사람아! 말하다 보니 저도 복받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내가 너무 불쌍했어요. 나연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는데 당신이 뭐가 억울해? 그 자격지심 때문에 사람을 죽여?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지어내서 사람을 죽여? 바람? 당신이 수면제 가져가서 술에 탄 거 다 찍혔어. 발뺌하지 마! 실제로 그 장면은 다 사진으로 게시되어 있었어요. 형수가 간호사라 수면제를 구하는 것도 쉬웠거든요. 선배, 정말 너무하세요. 저는 선배가 저한테 수면제를 먹일 줄도 몰랐고 이런 일을 꾸밀 거라는 것도 몰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고등학교 후배인 저를 이용해서 나연 선배를 죽음까지 몰고 가시면 안 됐죠. 너무 부러웠어. 나연이 인생이 너무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난 가지지 못한 걸 다 가지고 있잖아. 돈 많은 부모, 자상하고 돈 잘 버는 남편, 똑똑하고 예쁜 아이들까지. 그냥 처음엔 장난이었어. 나연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어.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나도 몰랐어. 웃기지 마. 나는 이거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 없어. 당신 경찰에 고소했고 사기죄, 횡령죄 죗값이나 받아. 참고로 형도 이혼한다니까 이혼 소송까지 각오해. 그래서 실제로 형수는 재판 끝에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낙인이 찍혀 당연히 병원에서 다시 일할 순 없을 거예요. 조카는 형이 키우기로 했어요. 재산 분할할 때도 형의 기여도가 커서 양육권을 포함해서 형은 잃을 게 없었습니다. 형수는 아픈 어머니가 병원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병원비도 형이 대신 내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혼했고 남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형은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간 형수를 보고 이제 조금 마음이 괜찮아졌어요. 물론 진실을 모르고 세상을 떠난 아내를 생각하면 많이 아픕니다. 하늘에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살면서 바람 피울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억울함에 한동안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직장부터 주변인까지 다 사실이 까발려졌으니 통쾌하기도 해요. 그 비싼 병원비 감옥에서 혼자 경제적 수입 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한다고 생각해요.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니 그 대가는 치러야죠. 내가 진짜 너무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서방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세요. 제발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나연이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나는 당신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하니까 그렇게 하라. 나도 당신하고는 더는 못 살아. 이제 당신이라는 사람한테 질릴 대로 질렸어. 감옥 가서 죗값 달게 받아. 이렇게 사건은 끝났습니다. 이 과정이 길고 또 길었어요. 중간에 너무 억울해서 머리가 빠지기도 했고 서러움에 목 놓아 운 날도 정말 많아요.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는 마음이 괜찮아져서 두 딸과 아내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는 부디 속상함 없이 잘 살길 진심으로 바라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